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 즉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기각이 되게 됩니다. 908번 보시면 형사소송법 201조 4항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에 의해서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실무상 기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각할 때에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도주의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라는 서류를 만들지만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다가 그와 같은 취지 및 이유를 적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70조 1항의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도주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흔히 저희가 신문, 방송, 뉴스에서 보는 것을 보면 현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모 85 결정인데요.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영장에다가 그렇죠? 네,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제가 화면으로 구속영장을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범죄 사실, 어떤 범죄 사실로 구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공소장 변경과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라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은 다소 어렵지만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과 기초가 되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점에서 동일하면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공소장 변경 부분, 그리고 심판의 대상 부분에서 공부합니다. 910번을 보시면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규범적 요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느냐? 네, 대법원 93도 2080 전원합의 재판결에서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한 1602 이하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자, 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911번을 읽어보시면 판례 취지가 왜 나왔는지 더 알 수 있겠죠? 재항고인은 횡령죄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영장에 그 범죄 사실이 횡령이었던 것입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왼쪽에 제가 써놨지만 형법 355조 1항에 있는 것이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강론에서 이제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인데요. 죄인데요. 죄명인데 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항고인이 99년 10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시스컴의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회사의 신주 인수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려면 역시 상법 공부도 되어 있어야겠지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고 또 제가 뭐 상법 전공을 하는 상법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주 인수증이 어떤 것인지 개념 같은 것은 상법을 통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회사의 신주 인수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99년 10월 13일 삼성동 국민은행 무역센터 지점에서 제3자인 심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그 회사 주식 4,000주를 일주당 금 35,000원에 매도하고 심아무개라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겠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1월 중순경에 피의자 경영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술 도입 자금으로 교부하여 횡령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주인수증을 교부받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매매 대금 보관하고 있었으면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죠. 똑같은 행위가 2번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2번 동그라미 2번에도 역삼동 동원증권 역삼역 지점에서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기 용도 자기가 썼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으로 구속영장 A라는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때는 어떤 사실로 기소했느냐? 이런 B와 같은 사실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신주인수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증을 위조하여 일시장소는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번에는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증을 교부받아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인수증을 가지고 제3자라고 했던 아까 심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위조한 신주인수증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은 결국 사기라는 얘기죠. 위조한 신주인수증이 마치 실제 인수증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봤던 A죄의 범죄 사실과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는 아직 기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범죄 사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B는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범죄 사실과 B의 공소 사실이 어떨까요?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까요? 기초적인 앞에 위에서 봤던 표현 있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같다면 A와 B가 같다면 같다고가 아니라 동일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앞서 보았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913에 보시면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 범죄사실 A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 공소사실 B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가 같고 매도 금액이 일부 증가되었을 뿐 금액을 보시면 1억 4천만 원이 1억 4천만 원과 전부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니까 2억 2억 2천 2억 죄송합니다.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인데 여기서는 1억 4천만 원과 8,225만 원으로 225만 원이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이 일부 증가되었을 뿐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인 사실도 각각 같은데 다만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구속영장에서는 횡령으로, 공소사실에서는 공소장에서는 사기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니까 이 사건 횡령죄의 범죄 사실로 구속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네.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구속영장의 효력 중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개념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판결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법원 93도 2080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1602 이하에 있으니까요. 여력이 되시는 분은 그때 가서 공부해도 좋고 지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 부분으로 가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 이런 의미고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06모 646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2006모 646 결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이해하고 나면 재미있는 중요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 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상소를 통해서 불복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불복을 허용한다면 어떤 불복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입법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 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더 입법 정책에 달린 문제다. 검사에게 법원의 재판에 이제 결정도 있고 판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어떤 불복을 하게 할 것인지 또는 불복을 하게 하는 경우 어떤 불복 수단으로 불복하게 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916에서 형사소송법 402조 본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이 있을 수 있고요.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재판을 형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형식에 따른 분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규정이 바로 이 402조죠. 한편 항고와는 조금 다른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416조 1항에서 이제 4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일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의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금에 관한 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가 중요하게 되는데 402조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37조에서 재판의 종류를 형식에 따라서 제가 왼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눠서 규정하는 한편 그 판결, 결정, 명령을 할 주체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402조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조문에서는 법원 합의부 또 어떤 조문에서는 단독판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 또는 그냥 지방법원판사, 법관 등으로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402조 916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의 결정이라고 해서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준항고에 대해서 416조에서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체들을 엄격하게 법원, 재판장, 수명법관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제가 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보면 법원이라는 표현, 재판장, 수명법관이라는 표현, 또 지방법원 판사라는 표현 등등 이렇게 주체를 엄격하게 다르게 쓰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용어 설명을 하게 되면 합의부, 재판부는 이제 나중에 혼자서 재판을 하는 단독 재판부와 보통 세 명의 법관이 합의부를 이루어서 재판하는 단독 재판과 합의부로 나중에 이제 구별이 됩니다. 법원의 관할에서 사물관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합의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원 중에서 재판장 이외의 법관을 이제 A가 재판장이 된다 그러면 B, C 법관을 합의부원이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은 합의체 법원이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 예컨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하였을 때 이 합의부에서 B 법관에게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라 이렇게 명하게 되면 그와 같이 합의부의 구성원으로서 특정 행위를 명받은 법관을 수명법관, 특정한 소송행위를 명받았다 그래서 수명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법관이다 해서 수명법관이 되는 거죠. 한편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예를 들어서 A 지방법원의 법원이 다른 법원, B 지방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에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촉탁을 받았다 해서 수탁판사라고 하는 것이죠. 수탁판사는 합의체 구성원이 아니죠. 다른 법원에 있으니까 수탁판사와 수명법관은 구별됩니다. 수명법관은 합의체 구성원 중에 일부가 특정한 소송행위를 명받은 경우일까요? 그리고 한편 수서법원과 독립하여, 수서법원이라는 건 이제 공소가 제기돼서 특정한 형사사건을 재판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원이 수서법원인데, 그런 수서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개법관, 예를 들어서 영장 실질심사만 전담하는 영장전담 판사 등을 수임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임판사. 그래서 수명법관, 수탁판사, 그리고 수임판사의 개념을 다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판례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누가 재판하도록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주체를 지방법원 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체를.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지방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그렇죠?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법원이 아니죠. 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라는 명칭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지방법원 판사와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고. 416조 준항고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40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대상 또는 416조에 의한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에 재판을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요. 왜? 402조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방법원 판사는 그 법원이 아닌 주체를 엄격하게 지금 여기서 구별하고 있다고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18에서 주체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준항고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처분에 대한 건데 구속영장은 지방법원 판사니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해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네,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로에서 얘기하는 법원의 결정도 아니요, 준항고에서 얘기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결정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영장이 기각됐다. 그럼 불복수단으로서 항고 또는 준항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하여 준항고, 그리고 최고재판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대해서 특별항고가 모두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구속요건에 대한 기준이 객관화되어 법원의 기각률이, 영장 기각률이 2002년에 0.1%, 99.9%가 발부된다는 얘기죠. 2003년에 99.7%가 발부되고 2004년에도 99.7%가 발부된다는 겁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거의 발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이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또는 준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저희가 이 위에 판례에서 본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견해는 이와 같은 일본의 예를 든다거나 외국의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발부율이 99.9, 99.7%가 된다는 것이 꼭 좋은 제도인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부에서 더 경력이 많은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만, 재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장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뒀다, 이렇게 이제 방어 논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지, 항고나 준항고나 이런 제도는 법원과 검찰 간에 항상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논쟁입니다. 다만 외국법의 제도를 수입하거나 개수할 때는 그 배경과 또 실태, 현황 이런 것들이 잘 연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다른 제도들, 예를 들면 수사권에 관해서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수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관계.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그럼 또 왜 그동안에 도입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처럼 일본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의 제도든 간에 그 나라의 제도를 수입하거나 개수할 때에는 그 정확한 제도의 취지와 현황, 또 실제 현황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해야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그것이 검찰에 의한 것이든 법원에 의한 것이든 경찰에 의한 것이든 신중한 검토와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속기간 및 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까지 있는데요. 구속기간까지만 시간이 조금 초과될 것 같긴 하지만 구속기간까지만 구속기간 및 연장까지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구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구속된 때 10일 이내에 10일까지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니까 사법경찰관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또는 예외적으로 신문 없이 구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요. 검사는요, 203조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해서 역시 검사도 10일 이내에
수사를 할 수 있죠. 다만 검사의 경우 연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924번에서 그 연장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이제 923번입니다. 203조의 2는 피의자가 200조의 2 영장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되거나 또는 미체포자가 구인되는 경우, 아까 그 2항에서 영장 실시심사 2항에서 미체포자의 경우에는 구인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인 영장에서 체포된 경우, 구인된 경우 또는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그때로부터 10일이 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의자를 현행범인 또는 긴급체포, 영장이한 체포 또는 미체포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구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10일이 산입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연장할 수가 없지만 검사의 구속기간은 연장을 10일에서 한 번 더 연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205조 1항에 보시면 924번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역시 주체가 지방법원 판사로 돼 있죠. 그래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203조는 요 위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20일까지 법원이 허가해주는 기간까지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주체가 지방법원 판사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검사가 신청했는데 지방법원 판사가 기각한 경우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위에서 봤던 판례 내용과 또 동일하게 법원의 결정도 아니죠. 또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역시 항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불복수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거 이제 구속기간 연장 결정,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준항고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요. 925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참고인 조사, 임의수사로서의 참고인 조사를 공부할 때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참고인도 구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9조에서는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도 1회 하나요. 검사의 경우에는 2회 하나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90마 8위 결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및 10조 위반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라 하더라도 7조 위반죄, 10조 위반죄에 대해서는 925에서 설명하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겠지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연장할 수 없고 검사는 1회 하나요. 11일 기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겠지요. 네. 975 대법원 975 1결정을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형사소송법 402조, 네, 아까 봤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또 403조는 제가 여기 옆에 써놨죠.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 나중에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라는 것은 법원의 결정, 이래서 법원이라는 것은 네, 역시 주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킴으로 네,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하게 된 특정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같은 조 205조 1항 소정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402조 403조의 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다르니까. 나아가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특정 형사사건을 심판하는 수소법원의 합의부의 구성원인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죠. 지방법원 판사는요. 이것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구속기간 연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앞서 봤던 대법원 판결과 같은 논리로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진도상으로는 그렇게 조금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라든지 지방법원 판사, 또 불복수단으로서의 항고, 준항고 같은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